지금 전쟁이 코앞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총구를 겨누고 대만 해협엔 화약 냄새가 진동하죠. 수십 년의 균형이 무너지려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살벌한 대치 한가운데서 단 한 나라만 믿기 힘들 만큼 고요합니다. 핵무기 하나 없고 영토는 좁고 인구는 고작 5천만인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14억 중국도 1억 2천만 일본도 이 나라만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결계라도 쳐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중국도 일본도 감히 선을 넘지 못하는 겁니까? 핵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핵보유국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까? 중국 군부 급비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격 시 국가 붕괴 수준 피해 예상.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국가 붕괴 중국이 세계 2위 군사대국이 고작 한국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저는 그날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마커스 울프입니다. 나토 전략자문위원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죠. 유럽 안보 전략, 특히 강대국 간 분쟁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믿는 냉혈한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팩트만 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눈앞의 팩트가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브뤼셀 본부 작전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붉은 경고등이 켜져 있었죠.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서로를 향해 접근 비행을 반복하고 해군 함정들은 레이더로 상대를 조준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평시가 아닙니다. 저는 자문위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해상자위대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군사 충돌 기록, 우발적 교전 사례, 레이더 조준 경보 발생 횟수를 확인했죠.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넘기던 중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관련 기록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도 수차례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기록은 거의 없었죠. 우발적 교전? 없습니다. 영공 침범 후 전투기 긴급 출격? 거의 없습니다. 함정 간 근접 추적?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선 지역에서 어떻게 한 나라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더 오래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5년 전,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마찰을 반복했고 일본은 러시아, 대만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선을 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밀 문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군부 내부에서 작성된 전략평가 보고서들이었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가 제 시선이 한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전면 충돌은 최악 시나리오로 분류.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메모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한반도와의 직접 충돌은 정치군사적 재앙. 최악? 재앙?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쓴 겁니까? 한국은 분명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강한 상대일 뿐이라면 신중히 대응 정도로 표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악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회의실 불을 끄고 나오는 동료들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아 동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붉은 표시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충돌 지점, 긴장구역, 위험수역.
그런데 한반도 주변만은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이 지역에서 한국만은 왜 건드리지 않는 거지?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이 순간에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데 왜 그들은 한국만은 피해가는 겁니까?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죠. 대한민국 전략평가. 엔터를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좋아. 그럼 한국부터 다시 보자. 폴더가 열리고 수백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도는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단 한 곳, 한국만 빼고 말이죠. 한국을 보기 전에 저는 먼저 중국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두려운 이유를 알려면 먼저 중국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봐야 한다. 저는 중국 전체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도 레이어를 켰죠.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 지도는 거대한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이 동부 해안에만 절벽처럼 몰려 있었죠. 서부 내륙은 텅 비어 있었고 동부만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인구 94%가 동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륙이 아니라 거대한 해안 도시 하나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산업시설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주요 공장, 항만, 금융 중심지, 정보기술 기업 본사 거의 전부가 동부에 쏠려 있었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칭다오. 중국의 심장이 한 줄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이라면 분산되어 있어야 안전한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분포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취약점이었죠. 저는 다음 레이어를 켰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위치였습니다. 화면에 58개의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58개가 전부 동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한 줄에 있다고? 원전 하나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 유출, 주변 도시 대피, 경제활동 정지. 그런데 만약 여러 곳이 동시에 타격받는다면? 저는 산샤댐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죠. 만약 이 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나토에서 이미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댐이 붕괴되는 순간 붉은 물결이 하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한, 난징, 상하이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붉게 물들었죠. 예상 피해 인구 1억 명 이상. 한 곳만 무너져도 국가 기능이 휘청인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러 곳이 동시에 맞으면 말 그대로 붕괴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중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상하이를 거쳐 광저우까지 이어지는 선이었죠. 그 선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 13억 명. 주요 산업시설 대부분. 원전 58기. 주요 항만과 공항. 금융 중심지. 정부 핵심 기관. 만약 이 선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섬뜩했거든요. 중국은 강대국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막강하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지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체급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중국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인구와 경제와 에너지가 모두 한 선에 집중되어 있었죠. 분산에 실패한 구조는 곧 방어에 실패한 구조였습니다. 중국 지도 위에 제가 상상한 타격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선만 무너지면 14억 인구의 강대국도 기능을 잃게 됩니다. 강대국이라면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오히려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급소는 한 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한국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곧 찾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중국이 한국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취약점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볼 차례였거든요. 좋아. 이제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 보자. 저는 새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자산 평가.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밤은 더 길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자산 평가.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미사일 관련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현무 시리즈 성능 분석 보고서였죠. 화면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원형 공산 오차, 탄두 종류, 정밀도.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현무 2의 사거리는 최대 800km였습니다. 현무 3는 1500km, 현무 4는 800km의 2톤 탄두를 실을 수 있었죠. 저는 중국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거리 원을 그렸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난징, 항저우. 중국 동부 핵심 도시들이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사정권 아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였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 수준이었죠. 이건 포탄이 아니라 외과 수술용 메스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는 무기가 아니라 원하는 건물 하나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원전, 댐, 발전소, 항만, 공항. 중국이 가진 모든 급소를 하나하나 골라서 지울 수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K9 자주포 운용 현황이었습니다. 1300문.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K9 자주포가 1300문이 넘었습니다. 하루 발사 가능 포탄 수를 계산해봤죠. 1문당 하루 100발 이상 발사 가능. 1300문이면 하루 13만 발. 일주일이면 90만 발 이상. 이건 상상을 넘어선다. 저는 나토에서 유럽 각국의 포병 전력을 분석해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포병을 모두 합쳐도 이 정도 화력 밀도는 나오지 않았죠. 국경선 하나를 기준으로 이 정도 화력이 집중된 곳은 지구상에 없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의 포병 화력은 단순히 많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수함 전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손원급,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 저는 성능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저소음 설계, 세계 최고 수준. 심해 자막 능력, 중국 초계망 돌파 가능. 공기부료 추진 체계, 장기간 은밀 작전 가능. 저는 중국 동부 해안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잠수함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상상해봤습니다. 한반도 남쪽 바다에서 출발해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경로였죠.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가갈 수 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상하이 앞바다, 칭다오 근해, 텐진 해역.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만들이 모두 그 경로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지도를 겹쳐봤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급소가 표시된 지도.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공격 범위가 표시된 지도. 두 지도가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이래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구나. 중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급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급소를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칼날이 누구인지 말이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전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거대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일방적으로 맞을 나라도 아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급소를 정확히 겨누는 칼날이었습니다. 중국은 체급으로 이길 수 없었죠. 급소를 지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왜 중국은 한국과 충돌하지 않는가? 왜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가? 왜 동아시아에서 한국만 조용한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력이 이렇게 강하다면 왜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를까요? 혹시 제가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잠깐, 진짜 이게 맞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12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확실한 근거 없는 결론은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죠. 지금 제가 본 데이터가 진짜인지 한 번 더 검증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실사격 기록, 한국군 포병부대. 나토 동맹국을 통해 입수한 실제 훈련 데이터였죠. K9 자주포의 실제 사격 사이클을 확인했습니다. 1분당 발사 속도, 정비 회전율, 탄약 보급 시스템.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평상시 운용치라고? 저는 제가 앞서 본 수치가 최대 성능이 아니라 평균 운용 수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대 성능은 이보다 훨씬 높았죠. 이건 과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으로 본 거였어.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으로 잠수함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 해군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였죠. 한미 연합훈련 중 한국 잠수함을 추적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목표 잠수함, 24시간 동안 완전 탐지 불가. 24시간이요? 하루 종일 미국 해군이 한국 잠수함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 이 한 줄로 설명된다.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 잠수함들이 중국 해안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잠수함들을 찾을 수 없죠.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목 아래 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군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죠. 한국 전력 평가, 일부 과장 가능성 있음.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국 군부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전력은 숫자만 많고 실전 경험은 부족할 것. 한국군 장비는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아 지속 전투력이 떨어질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이었죠. 일본 자위대 내부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방어 위주 전력이므로 공격 능력은 제한적일 것.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인정하기 싫어서다. 강대국들은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최고 위급 문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전면전, 최악 시나리오. 결국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표면적으론 과소평가하지만 실제론 두려워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12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분석한 수많은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런데 한국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라니까, 중견국이니까,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니까. 그런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전력을 과소평가한 건 무지가 아니라 오만이었죠. 중국과 일본은 표면적으론 무시했지만 내부적으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놓쳐버린 공백이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확신만 남았죠.
한국은 작지만 급소를 정확히 찌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전력을 만들었을까? 단순히 강해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새로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쟁사 및 안보 환경 분석. 이제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뿌리를 찾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사 폴더를 열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전력을 만들었을까? 단순히 강해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한국 전쟁사 요약 고대부터 현대까지. 화면에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대 수나라, 당나라. 고려 대 몽골. 조선 대 일본. 그리고 6.25 전쟁. 저는 연표를 보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국가 존망을 건 전쟁이었구나. 작은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분쟁도 아니었죠. 매번 나라 전체가 사라질 뻔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113만 대군을 막아냈고 당나라와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7년간 전국토가 전쟁터가 됐죠. 6.25 전쟁은 3년 만에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옵션으로 보지 않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존재의 문제로 본다. 유럽의 전쟁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자원을 위한 전쟁, 왕위 계승을 위한 전쟁. 물론 치열했지만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하지만 한국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매번 나라가 통째로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발전사.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무기 개발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단순히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을 융합해서 말이죠.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반도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잠수함의 정숙성은 조선 기술이 바탕이었죠. 현무 미사일의 정밀 유도는 전자산업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군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문명 전체가 만든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수 산업과 민간 산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고 현대의 조선 기술이 잠수함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 공장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K방산 수출 현황 자료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루마니아. 한국제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해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저는 구매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실전 검증된 성능, 높은 가성비, 신속한 납품, 지속적인 기술 지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만든 무기를 수출한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남에게 팔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무기를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게 아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식 생존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지금까지 본 모든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존망의 위기를 겪으며 만들어진 생존 본능의 결과였던 겁니다.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에 들어가고 조선 기술이 잠수함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이 군용 차량을 생산하는 이 나라는 문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세계에 파는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돈을 벌려고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것을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게 한 역사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나는 처음으로 이 나라의 힘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위기가 온다면 한국은 정말로 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군사 동향,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그날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전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본부로 향했죠. 작전실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전역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동료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중국 랴오닝함을 중심으로 한 전단이 예정된 훈련 해역을 벗어나 북상하고 있었죠. 일본 해상자위대는 긴급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요. 다른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대만 상공에서는 미확인 군용기가 포착됐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우발이 아니다. 무언가가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한 정보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강경파 내부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보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응전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런 오판으로 움직인다면 전쟁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겁니다. 의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울프, 확신하는 겁니까? 예, 확신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으로 갔습니다. 한반도 주변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어. 한국 잠수함 3척이 기지를 떠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목적지는 미확인. 항로도 미확인. 그냥 사라진 겁니다. 어디로 간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미사일 사령부의 포대 전환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의 출격 준비 태세도 확인됐죠. 한국은 경고하지 않는다. 준비부터 한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자료에서 본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위협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증을 하기로 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오판에서 한국을 먼저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나토에서 사용하는 전쟁 시뮬레이터였죠. 시나리오를 입력했습니다. 중국, 한국 주요 군사시설 선제 타격. 한국, 전면 응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24시간 중국은 미사일과 공군력으로 한국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공망이 대부분 막아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현무 미사일들이 중국 동부를 향해 날아갑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난징, 항저우. 주요 도시의 발전소, 항만, 통신시설이 차례로 타격받습니다. K9 자주포가 국경 근처 중국 군사시설을 포격합니다. 하루에 수십만 발. 일주일이면 수백만 발. 한국 잠수함들이 중국 동부 해안 주요 항만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시뮬레이션 72시간 후. 중국 동부 해안 전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망 마비. 항만 기능 정지. 통신망 두절. 주요 도시 기능 마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붕괴다. 시뮬레이션 일주일 후. 중국 동부 8개 성이 동시에 기능을 잃었습니다. 인구 6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죠. 경제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중국이 첫 발을 쏜다면 그 다음은 없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결과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주요 회원국 국방장관들에게 보낼 최고 등급 문서였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끝나는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제 확신을 분명히 적어 넣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한국은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나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주요 회원국 국방장관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최고 등급으로 분류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전실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본부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한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한국 인근 해역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중국 항모를 중심으로 구축함, 호위함들이 전투 대형을 유지한 채 멈춰 있었죠. 양측 전투기들이 교차 비행 중입니다. 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봤습니다. 고도 차이 300m, 수평거리 5km,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 어느 쪽이 먼저 판단을 그르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전실의 공기는 숨조차 크게 못 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한국 측 동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수함 위치 여전히 미확인입니다. 미사일 부대는 조준 태세 유지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화면을 따로 띄웠죠. 레이더 상으론 한국 잠수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정 위치를 계산해 볼 수 있었죠. 중국 항모 전단 주변 반경 100km 이내 어딘가. 아마 심해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완성됐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항모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이 비대칭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지휘부에서 긴급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정보관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꽂고 내용을 확인했죠. 목표 잠수함 위치 상실. 탐지 불가 상태. 중국 측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았구나. 중국은 한국 잠수함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들 목 아래 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동시에 한국 미사일 부대의 이동이 중국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양쪽에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바다 아래에선 보이지 않는 잠수함. 육지에선 언제든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 우리가 먼저 쏘면 돌아오는 건 대륙 전체의 상실이다. 중국 지휘부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전투기들 사이 거리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3km에서 멈췄죠. 양측 모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양측 지휘부에서 동시에 명령이 떨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작전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이 선은 군사 경계선이 아니라 문명의 마지막 선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 중국 항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죠. 남쪽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들도 하나둘 기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죠. 추적하지도 도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한 발도 쏘지 않고 대륙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 번에 풀리는 게 느껴졌죠. 그 밤 나는 대포 소리가 아닌 정적의 위력을 보았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 한 방, 미사일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물러섰습니다. 공식적으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훈련 일정 조정, 정상적인 항로 변경 같은 표현을 쓸 겁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중국은 한국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는 걸 말이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 제가 본 건 대포 소리가 아니라 정적의 위력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을 물러서게 만들었죠. 이게 진짜 힘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주변은 다시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 세계는 조용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사건 이후 공식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우발적 충돌 우려가 있었으나 외교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수준의 중립적 성명만 냈죠. 어느 누구도 중국이 한국 앞에서 물러섰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장 밖에서 속삭이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배운 건 한국이었다. 그 후 2주 동안 제 책상 위에는 보고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유럽 싱크탱크들, 대학 연구소들 모두가 같은 걸 물어왔죠. 한국의 억제 전략은 무엇인가? 핵 없이 강대국을 막는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는 여러 회의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을 중견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들도 제 분석 자료를 보고 나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죠.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 문서가 동맹국 정보망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전면전은 선택지가 아니라 금지선으로 재분류. 재분류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전엔 최악 시나리오였다면 이젠 절대 금지였던 겁니다.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자국 방위백서 개정안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죠. 한반도는 동아시아 억제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문서 안에서는 솔직했습니다. 한국과의 충돌은 국가 존립 리스크라는 걸 명확히 적어뒀죠. 저는 이 문서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인정하는구나. 그들도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필리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견국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러 국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핵 없이 강대국을 억제합니까?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온 역사가 만든 태도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생존을 위해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배우려 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이라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세계가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저는 다시 한국 지도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그런 단어들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지도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대국을 멈추게 만든 나라죠. 이 나라를 설명하는 건 체급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정확히 겨누고 있느냐,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정밀함. 그것이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전략 지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동맹국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나라는 동아시아 안보의 기준점이었죠. 한국이 흔들리면 이 지역 전체가 흔들리고 한국이 서 있으면 이 지역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게 제가 몇 주간 분석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국 지도를 한 번 더 바라봤죠. 작은 반도. 하지만 그 위에 선 나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단지 분단된 작은 나라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변부라고 믿었죠. 그러나 이번 위기에서 내가 본 한국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단단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작된다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중국이 물러선 그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강대국을 멈추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다시 배워야 한다. 라고 말이죠.